안녕하세요. 자폐 함께 걸어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독특해도 괜찮아 책의 후반부 내용인 자폐증과 함께 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자폐증 이해하기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혹시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독특해도 괜찮아 파트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자폐를 가진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부모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이를 깊게 이해하고 주변의 전문가, 다른 부모들에게 조언을 얻어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인도해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아이의 테라피를 고를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평판, 학벌, 아니면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it factor, 우리말로는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춘 사람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어떻게 친해지는지 알고 아이의 필요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요소인 겸손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장 잘 알기 마련인데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아이에게 맞지 않을 것 같은 치료 방법을 강권한다면 저라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가야 할 여정은 깁니다.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여정에 적합한 사람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닌 동참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작가가 전해주는 4가지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전문가 못지않게 의지하게 되는 건 비슷한 아이들을 키우는 다른 부모들입니다. 각종 치료시설, 놀이시설부터 숨겨진 좋은 놀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그룹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아이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더 큰 존재의 도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각종 충고나 조언으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때는 정말 힘들죠.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사하거나 치료하거나 조치하는 건 아이를 위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써먹어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인 내 아이에겐 내가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나만큼 아이를 잘 이해할 수는 없으니 학교 선생님이나 치료사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한 3명의 자폐인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한 자폐인인 로즈 블랙번, 통찰력과 지성을 갖춘 외교관인 마이클 존 칼리, 부모와 전문가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자폐인인 스테판 쇼어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폐인들도 온전한 정신세계와 강력한 자기 생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가지고 아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때 아이도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자폐증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폐증에 대해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이의 자폐가 아예 없어진 상상을 안 해보신 부모님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폐가 치료하는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이의 자폐나 자폐성 행동을 소거하려기보다는 아이가 그 안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쉽진 않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아이의 교육과 치료, 발달에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요. 또한 아이가 열정을 가진 분야를 어떻게 이용해서 아이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까도 부모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로부터의 아이의 회복 혹은 자폐성 행동의 완전 소거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목표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100%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서는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의 교정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살아가면서 계속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책의 마지막 챕터인 자폐증에 대한 오해 풀기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흔히 말하는 고기능성 대 저기능성 자폐 이슈입니다. 흔히 말을 잘하면 고기능성, 그게 잘 안되면 저기능성으로 분류하는데, 설령 아이가 말을 거의 못하더라도 컴퓨터나 다른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음악이나 미술을 잘한다면 이 아이가 정말 저기능성 자폐일까요? 물론 이런 분류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폐 아동들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 너무 신경 쓰기보단 아이의 장점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늦게 시작한 아이가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발달하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적정한 치료 및 학습을 제공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폐의 특징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떤 자폐인은 행동이 과해 보이는 반면 어떤 자폐인은 둔해 보이곤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성 편향 때문인데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어느 한쪽으로든 편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인들은 지나치게 이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경우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폐증과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람의 타고난 편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하게 행동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식이죠. 네 번째 질문은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세상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무작정 보호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아이가 직접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실패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아이가 또래보다 느리고 답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 일일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저자의 말처럼 아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언제 아이에게 자신의 자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자는 아이가 본인이 타인과 다르다는 걸 느낄 때 이때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도직입적인 방식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를 친구들과의 장단점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고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시키는 4단계 방식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 환경이 좋은가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의 특성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와의 능력 차이가 너무 크지만 않다면 친구들의 언어, 사회적 활동 수준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 독특해도 괜찮아의 후반부인 자폐증과 함께하기를 다루었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